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천미수님, 미국에 대한 이해 25부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큰 이제 인디언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흑인에 대한 공부했죠. 인디언에 대한 공부했죠. 대항해 콜럼버스 1492년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슬람이 지중해권을 장악하면서부터 대서양으로 고개를 돌리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가 이루어지죠. 나침판의 발견을 하고 그러한 것들 이제 지도도 많이 발견하면서부터 미 대륙으로 가죠. 처음에는 인도인 줄 알고 서인도, 바하마 제도, 지금 쿠바, 아이티 뭐 이런데 바하마 제도를 서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너머에 어마어마한 대륙이 있는 줄 몰랐죠. 어쨌거나 하여튼 100년 동안 탐험의 시대가 됩니다. 162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대륙, 멕시코 대륙, 중미 대륙, 남미 대륙을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점점 땅을 나눠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완전히 새로운 대륙인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한 인디언이 아니죠. 네이티브 아메리카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원주민들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땅 주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내 땅이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갖고 서서히 인디언들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몰살 정책을 했고 또 전염병으로 90% 이상이 북미, 남미, 중미, 뭐 천연두, 홍역 뭐 이런 병들 때문에 많이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의 동부에서 서부로 계속 미시시피, 처음엔 에팔레치아 산맥, 그 다음에 미시시피강 점점 서부로 몰아넣죠. 1760년경, 1620년서부터 시작했고 1760년경에는 동부 인디언들이 멸종을 합니다. 1760년경 미국 동해안 대부분의 인디언이 사라져. 처음 만났던 인디언들, 옥수수 재배법도 가르쳐주고 겨울도 나게 해주고 이랬던 인디언들, 그래서 같이 추수감사제도 같이 했던 백인과 인디언의 이런 평화 모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아있던 인디언 대부분 식민지 정착민의 생활습관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종교적으로 동화된 인디언이었고 정부의 인디언 부서에 소속되어 업무를 대행하거나 일부에서는 혼혈이 진행되고 농장을 소유하는 사람까지 나타납니다. 식민지 사회에 동화될 수 없었던 인디언은 내륙으로 점점 내륙으로 물러가죠. 서부로 물려가고 결국은 지금도 이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면은 자치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륙으로 서부로 밀려나갔던 거죠. 식민지와 교육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거나 이주민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하다가 식민지 백인에게 반격을 당해 몰살당하거나 또 내륙으로 쫓겨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 최종적으로 1763년 파리 조약을 맺고 프랑스가 북미에서 식민지 일리노이들을 포기한 어마어마한 중부 땅을 포기하게 되고 영국은 엄청난 땅을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1783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미국이라는 국가는 땅을 많이 갖게 되죠.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광대한 식민지를 지배하게 된 영국과 지금까지 프랑스와 스페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은 인디언 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제 원래 주류는 영국인데 프랑스와 스페인도 자꾸 영국한테 자꾸 밀리니까 누구하고 협력을 맺느냐면 인디언들하고 협력을 맺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인디언들하고 영국하고 또 대립각이 형성이 된 거죠. 영국 대 인디언 전쟁. 1763년 영국이 프랑스령 미국 땅을 획득하면서 1763년 선언을 발표합니다. 프랑스 파리 조약을 선언하죠. 에팔라치아 산맥 서쪽 지역의 백인 정착을 금지시킵니다. 이것은 백인 정착민과 인디언의 충돌이 두려워서 내놓은 조치였습니다.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던 인디언 부족이 폰티액 추장의 요청에 따라서 동맹을 맺고 폰티액 전쟁이라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에 참가한 것은 오데오, 오하이오, 일리노이드 영토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살던 많은 부족들이 영국하고 이제 싸우게 된 거죠. 이 전쟁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부족이 여러 인디언 부족, 연합을 한 5개 부족이 연합을 해갖고 공동으로 영국과 대처한 아주 가능성을 실현한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끝나죠. 1763년 선언은 실질적으로 폰티액 전쟁 발발 후 발령되었고 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약의 협상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식민지 100여 내 서부 영토 침략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디언과 새로운 항쟁의 불씨가 되죠. 그래서 끝도 없이 인디언들하고 싸워요. 끝도 없이 싸운다기보다도 죽이는 거죠. 식민지 백인 불만도 커져서 미국 독립 전쟁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영국한테도 간섭받기 싫고 저 인디언 땅도 뺏고 싶고 그러니까 모든 조약을 다 파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13개 동부 주들이 독립 전쟁을 영국하고 하게 되죠. 그 가운데 1773년 던모어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하이오강 남쪽까지 침입해온 이주민을 쇼니족과 밍고족 인디언이 습격했고 버지니아 주지사 던모어가 군대를 보내 진정시켰지만 이 싸움을 경계로 영국 대 인디언이라는 갈등 구도는 미국 식민지 객처짐인 대 인디언의 구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미국의 이제 독립국가를 이룩한 미국과 인디언과의 싸움이 됩니다. 이 눈물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한 분들은 이 눈물의 길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인디언 이주품 앤드루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집권 중이던 1830년 5월 28일 미 의회에 통과된 법입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미국 남부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과 협상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미시시피강, 제가 지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여줬어요. 미국 북부에서부터 남부까지 흐르는 강이 미시시피 강이죠. 서쪽으로 이주시킬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당시 5개 인디언 부족이 살고 있던 지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미국인에게 많은 지지를 얻습니다. 인디언에게 눈물의 길을 선사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 10위 안에 듭니다. 결국 백인들은 인디언들과 땅 따먹기 싸움에서 이긴 백인 우월주의에 아직도 도취해 있는 것이죠. 이 법안은 수만 명의 인디언들을 강제로 서쪽으로 이주시키는 디딤돌이 되었고 눈물의 길, Trail of Tears라고 알려진 미 원주민 인종 청소, 에트닉 클린징이라고 그러죠. 뭐 얼굴 씻어낼 때 화장을 할 때 클린징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에트닉이라는 건 인종이라는 뜻인데 인종 청소 사건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이주법에 서명한 1830년 9월 Treaty of Dancing Rabbit Creek라는 법안으로서 미시시피강 동쪽에 살고 있던 촉토 부족이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이동하는 사건입니다. 1835년 서명된 Treaty of New 촉토족에 의해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세미놀족은 평화롭게 물러나지 않고 당시 탈출한 노예들과 힘을 합쳐 강제 이주에 대항합니다. 1835년부터 1842년까지 미국 군인들과 전쟁으로 세미놀족 3,000명이 죽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1760년경에는 동부 인디언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1820년 이미 미국은 독립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을 계속 죽입니다. 1823년서부터 1890년 최근이라고 봐야죠. 1900년까지 미시강 서부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 대평원과 산악지대 광산 그러니까 골드러시 시대 그 광산을 발견하면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디언들을 쫓아내죠.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목장, 경영장, 푸른 초원을 인디언들이 거기서 버팔로를 사냥하고 살고 있었던 건데 거기다가 소를, 유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또 인디언을 쫓아내고 정착민의 미국 식민지 확장으로 인디언과 분쟁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레이트 베이슨, 유태족 등 많은 부족들이
백인들과 분쟁을 겪습니다. 대평원은 북부 수족, 얘기 많이 들었죠. 사이엔족, 코만치족, 카이오와족으로 사냥 기마 민족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사냥할 수 없는 미국 서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재작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그 나바오 그 자치 그 구에 들어가고 여행을 좀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푸드 스탬프라는 걸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식권을 가지고 슈퍼에 가면 그걸 내면 먹을 걸 주는 거죠. 그렇게 아주 희망 없이 사는 민족으로 떨어진 거죠, 인디언들이. 남서부 산악에서 약탈을 일삼던 아파치족이 백인 영토 침범에 대해 가장 격렬한 저항을 합니다. 대평원 지역의 수족과 코만치족은 말을 이용한 고속 전투가 특기였습니다. 수족은 원래 오데오 지역의 정착형 농업을 영위하다가 대평원으로 쫓겨나온 거죠. 수족은 말을 이용해서 서부로 이동했고 다른 인디언 부족이 압도하고 두려워하는 전사 집단이 돼버립니다. 아파치 부족은 다른 부족을 습격해 그 경제력을 얻었기 때문에 친척 죽음을 보복하기 위해 싸움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아파치족은 싸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사막과 협곡의 주변 지형 환경을 이용하여 게릴라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서부 영화를 보면은 뭐 멀리 떨어진 외딴 가옥이 하나 있는데 그 인디언들이 막 하고 막 그 백인들을 막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백인이 인디언들을 이렇게 죽인 거죠. 그건 백인 입장의 영화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백인이 그 수많은 인디언들을 뭐 칼로 잘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다 애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그냥 난도질을 하고 그럴 땐 주인공은 백인입니다. 흑인이 그렇게 백인을 죽인 게 아닙니다. 1862년 서부 대평원 다코타 전쟁이라고, 이 유명한 전쟁입니다. 다코타 전쟁 또는 수족의 분기. 이 전쟁은 미네소타 남서부 미네소타 강을 따라서 1862년 1760년에 동부에서부터 인디언을 쫓아내기 시작하고 100년 동안 쫓아낸 거예요. 1862년 8월 17일 시작된 미 합중국과 다코타 수족 인디언 간의 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었지만 실상은 굶주리고 있었던 소수민족의 폭동이었고, 폭동 결과는 미국 처형 역사의 길이 남을 38명의 다코타족 교수형을 한 번에 38명 동시에 교수형을 내리죠. 정말로 그 미네소타에서 다코타족의 추방이라는 인디언에 대한 미국의 판박이 인종 청소가 됐던 것이죠. 서부 대평원의 인디언 전쟁의 시초가 됩니다. 링컨 대통령, 그렇게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링컨 대통령 역시 이러한 백인의 불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링컨 대통령이 막 노예를 해방시킨 영웅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전쟁, 노예 해방 전쟁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 북동부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노동력, 왜냐하면 공업 국가로 했고 남부는 또 플랜테이션 대규모 소장농을 했기 때문에 남부는 진짜 노예들이 필요했고 미국은 자유노예, 자유미국, 그러니까 흑인 자유미국인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남쪽의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남북 전쟁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미국의 무관심에 따라 인디언은 더욱 굶주리게 됩니다. 또 링컨은 미네소타주에서 모든 수족을 내쫓겠다고 선언하고 수족 말살 정책을 미네소타와 함께 진행했고 미네소타에서 인디언들 정착지를 해제하고 영토를 몰수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누구 말살 정책을 쓸까요? 지금 1860년에서 이제 한 150년이 지났는데 누구를 말살을 하려고 그럴까요? 얼마 전까지 한 30년 전만 해도 일본이 그 정책의 대상이었습니다. 중동이 정책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 석유가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텍사스에 셰일가스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미군들은 다 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석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은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죠? 중국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샤오미라든지 이런 그 대거대 기업들을 잡으려고 지금 미국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권 국가라는 거,
전 세계 1위 국가라는 그러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을 누르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이 더 이상 자기네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의 흐름에 좀 동떨어진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한민족은 뭐 여러 지금 미얀마가 뭐 126개 부족이 모여갖고 다른 지금 미얀마 부족 아닌 다른 부족은 뭐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참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참 오묘한 존재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카우보이들의 말살 정책, 카우보이들의 인디언 작사는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인디언들의 머리 가죽을 벗기고 여자들은 칼로 난도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곤봉과 개머리판으로 가격하고 사지를 절단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서태후가 그 자기가 자기 황제가 이뻐하는 그 후궁 사지를 자르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 미국 대륙에서는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평원에서 버펄로를 멸종시키고 인디언들의 양식을 멸종시키고 인디언들을 내쫓은 뒤 그곳에서 소를 키우게 된 목축업자들은 기아에 허덕이는 인디언들에게 쇠고기를 판매하고 또 엄청난 부를 쌓죠. 인디언들은 뭐 사슴 가죽 갖다 주고 비버 가죽 갖다 주고 금 갖다 주고 그러면서 고통을 겪었던 거죠.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축산 기업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바로 인디언들의 착취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쇠고기 제국을 카우보이들이 건설을 합니다. 남서부 제로니모 전쟁, 이거 뭐 제로니모라는 찍어보면은 이제 마지막 거기에 이제 태양의 춤 이런 거 막 쏴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어쨌거나 하여튼 남서부 여기 이제 지도에 나오는데 광대한 지역에서 분쟁은 1846년서부터 1895년까지 거의 50년간 지속됩니다. 이 지역의 모든 인디언 여러 부족을 참여시켜 스페인계 멕시코인과 분쟁이 계속됩니다. 나바오족과 아파치족과 분쟁이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남서부 최후 대규모 작전 계획은 5,000명 미국 병사를 투입을 합니다. 이 작전에서 아파치족 제로니모와 24명의 전사가 나오고 이제 인디언들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제로니모가 마지막으로 항복을 하죠. 이거 제로니모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으로 제로니모가 총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 다시 한번 제로니모가 다시 한번 반기를 들기도 하죠. 1886년에 항복을 합니다. 제로니모는 용감한 인디언 전사였지만 마지막에 항복을 함으로써 인디언들의 항쟁은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1934년 인디언 재조직 법안, 1928년 메리엄 보고서를 통해서 보호구역의 실상, 이제 보호구역으로 다 몰아넣는 거죠. 실상이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는 인디언들이 동화되고 있지 않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미국 정부는 인디언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동화 정책을 강화합니다. 근데 인디언들이요, 이게 초원에서 살고 끝도 없는 광야에서 살던 대평원에서 살던 인디언들을 그렇게 좁은 데다 가둬놓으니까 피 자체가 이게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디언들을 하루빨리 미국 주류 사회에 편입시키라는 생각에 매달렸던 거죠. 하지만 보호구역 내 열악한 주거 조건, 형편없는 건강 상태, 가난과 궁핍, 실업 문제를 뒤로 한 채였어요. 그런 걸 해결해 주지 않았던 거죠. 그냥 가둬놓고 놔뒀던 거예요. 이렇게 동화라는 정책에 매달리던 중 1933년 콜리언은 인디언 재조직 법안을 또 한 번 내놓습니다. 새로운 인디언 정책을 내놓기 이릅니다. 이 인디언 재조직 법안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 제도를 니네들 부흥시켜라. 스스로 자기 운명을 선택하고 장려하기 위해 제정됩니다. 즉, 만일 인디언들이 동화를 원할 경우 그 속도를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했고 동시에 그들이 원한다면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니네들끼리 남아있어. 이렇게 허용을 하죠. 이 법안의 밑바탕에는 인디언은 인디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념이 있었던 거죠. 이때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반성을 하지만은 글쎄요, 저는 반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방 인정 부족. 2012년 8월 현재 미 연방이 인정한 부족의 수는 566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실질적인 부족은 한 290 부족밖에 안 되지만은 이 부족들은 그들의 정부를 수립, 그들의 영토, 그래서 그들의 국기가 있어요.
그 자치보호구역 내에 보면 자기네들 국기를 이렇게 달아놔요. 법을 집행, 그들 신분 조건을 규정하고 여러 활동을 허가 규제해 그들의 영토를 분할하거나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부족 권리 한계는 미국주에 부과되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즉 원주민 부족 정부나 주 정부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외교 관계에 관여하거나 혹은 돈을 만드는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살으라는 거죠. 니네들 나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애매한 위치를 부여해 줍니다. 많은 원주민들과 그들의 대변인들은 원주민 부족 정부가 미국 정부와 완전하게 독립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 인정 부족이 있어요. 연방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주에서 인정을 받은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US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 각 주 50개 주에서 인정을 받은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혜택이나 권리는 주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인디언 멸종 정책은 1950년까지 이어집니다. 1953년 또다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집니다. 바로 공법 280조의 제정이에요. 즉 기존의 연방과 인디언 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인디언 문제에 연방정부 개입을 청산하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청산 정책은 인디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강요되었습니다. 1953년에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부의 문제로 들어왔던 거죠. 연방정부가 인디언과 맺고 있던 관계를 모조리 단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연방정부와 관계를 청산당한 인디언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주에 병합되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원은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족민들은 혼란과 경제적 곤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저도 여러 번 그 인디언 자치보호구역에 들어가 봤더니 그 술 먹고 카지노 하고 애도 담배 피고 이런 게 일상으로 돼 있습니다. 공법 280조는 사실상 인디언 멸종 정책, 인디언 터미네이션 폴리시라고 그러는데 터미네이터 많이 들어봤죠? 터미네이터가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의 일환이었습니다. 1954년부터 1960년 사이에 61개 부족의 보호구역이 철폐됩니다. 없애는 거죠.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데모와 항의 집회가 잇따르면서 다른 부족까지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죠. 끝도 없이 학살당한 인디언들 1968년 지금 현대 얘기예요. 여름 인디언을 멸종시키려는 일련의 법 제정에 저항하여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의 약 200명의 원주민 대표들이 모여 독립을 선포해요. 이미 맺은 조약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우리한테 자치권을 주려고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한테 자치권을 줘라. 하지만 미 정부는 조약 이행을 거부하고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원주민을 왜 이렇게 철저하게 탄압 말살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원주민의 주권 회복. 우리 땅이었다 원라. 영토 돌려달라. 아니면 보상을 달라. 이런 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는 음모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걸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또 따라다니다가 1948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갖고 이거 내 땅이다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살다가 느닷없이 와갖고 뺏어간 유태인이나 미국인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인과 유태인들은 서로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태인은 미국 편을 들고 미국은 유태인 편을 드는 거죠. 미국 정부가 주관한 조사에서는 지난 400년 동안 1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민간인 단체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1천만 명에서 1억 1천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산합니다. 스탠나드에 져서 미국의 대학살 옥스퍼드 대학 출판 후 1992년에는 1억 명 이상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죠. 또 전염병으로도 죽였지만은 전염병 아닌 것으로도 어마어마하게 400년 동안 많이 죽였던 거죠.